안녕하십니까. 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는 구평회입니다.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앉아서 대담하는 방식으로서 작년도 교육학의 경향과 앞으로 교육학 경향의 추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교육학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주로 많이 사용해 왔던 단순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 적용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는 지식과 이해를 묻는 것이 좀 더 쉬운 수준이고 적용의 문제를 묻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A, B, C, D 교사의 4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A 문항에서는 구성주의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적용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것은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생각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B교사 문제에서는 중액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융합성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중액교육과정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아마 맞출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C교사에서 정착수업의 설계 원리와는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키를 이용한 협동학습의 문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적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D교사에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교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적용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항마다 적용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열자마자 멘붕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도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한 장 정도의 답 분량밖에 제출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등 문제에서도 초등 교직 논술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3가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등이든지 중등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적용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적용 문제를 잘 맞추지 못하시면 고득점을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지식과 이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적용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제 이론에서 단순하게 동화, 조절, 또 그리고 각 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 자체를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아제를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들이 적용하면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겠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아제의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인지구조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불평형을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또 그러한 과제를 많이 내어주는 것. 또 두 번째는 다양한 환경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지적 불평형을 유도하고 그 불평형을 통해 가지고 동화와 조절이 좀 더 확산되어서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런 식의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험의 고득점의 가장 큰 관건은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학은 20점입니다. 전공이 우리가 8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전공 비중이 크고 교육학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교육학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합격권 내에 컷라인에 속해져 있는 커트라인 부근에 속해져 있는 학생은 굉장히 많고 학생들의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2점, 3점, 5점 정도의 격차를 낸다는 것은 합격에 아주 직접적인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점이라고 너무 얕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아주 중요한 당락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전공 80%, 교육학 20%로 해서 꾸준하게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 총 공부 시간에서 80은 전공, 20은 교육학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은 전공을 하고 두 달은 교육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법 또 많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전반기에는 전혀 교육학을 하지 않다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교육학을 잠깐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시간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교육학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 공부 시간 중에서 한 20%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학 시간을 배정해 나가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교육학은 좀 적게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고 하면은 이 교육학은 7개의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다학문입니다. 교육심리, 교수방법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 서로의 어떤 연관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각각 우리가 독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하게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교육심리를 좀 또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고 교육철학을 하다 보면 또 교육평가와 같은 경우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교육학은 실력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해 나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 학원에서 교육학을 강의하게 된 것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 교육학을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경우는 그 선배가 이제 공무원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교육학 강사가 비었는데 교육학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학원 관계자 또 여러 강사들을 만나보면서 강사의 생활이라든지 기타적인 등등을 쭉 좀 서치를 해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제 성격과 강사의 어떤 역할이
좀 일치되는 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을 때 너무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조직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이런 데는 제가 또 잘 적응을 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텀에 선배의 추천에 의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적용력이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직 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직 교사는 저도 뭐 한 2년 정도로 기한을 설정을 해서 현직 교사의 길을 갔었는데 점점 교직에 빠져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뭔가 계속 교직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 정도 되어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2년 정도의 경험을 두고 제가 전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든 뭐 금융기관에 있었던 교육 현장에 있었던 간에 전부 문제를 내고 접근하고 적용력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 아마 효과적인 직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교육학을 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학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4달 동안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달 때 되었을 때 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학생이 뭐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4달 동안에 이제 월 초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월 초에 개강을 해서 집에서 이제 출근을 해서 학원 강사실에 들어오면은 이제 개강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연락을 해준 건데 강사실에 있으면 아주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 달은 개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이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긴장을 많이 겪죠. 그러다가 이제 직원이 와서 이번 달에 수강생이 없어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길이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무려 한 4개월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출근을 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바로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집으로 되돌아가기가 힘들고 도서관으로 빙빙 맴돌다가 그래서 이제 국회 도서관 또 국립도서관에 가서 뭐 책도 보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개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집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한 4개월 정도 가졌는데 제가 겪어본 세계 속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긴장이 높았던 시대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의지, 정신력 이런 것들이 아마 강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음 이제 수강생이었던 그분은 현재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과학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자주는 연락하지 못하고 가끔 한 번씩 연락을 하면은 좀 새록새록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불안이나 긴장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길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람차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교육학 강의를 듣고 15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전 좀 이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15점 이상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첫 번째, 시험 경향을 정확하게 읽어나갑니다. 요즘에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잘 나와 있다시피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역량을 강조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의 목표는 창의융합적 인재의 역량이죠. 그럼 거기에 맞는 2015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교수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인 우리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역량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학교 문화나 학교 조직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초등에서 나왔던 중등에서 나왔던 간에 이런 경우들은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가 민주적이고 평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역량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와 거기에 맞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와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험의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첫 번째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용 문제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적용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인지를 소프트하게 만드는데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들도 한 3개 정도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식과 이해 수준의 문제를 내는 데는 사실 이런 건 하루에도 몇 문제씩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적용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생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이해 중심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적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력 있는 생각과 사고를 길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론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적용이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풀이나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으로 가서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에서 좀 문제의 좀 적중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학 강의에 전념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경향이나 그 경향을 맞추는 정도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1차 시험 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차 시험 후기에 제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매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시험 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소감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마 제 강의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공부든 간에 공부는 습관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습관을 갖추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의 길입니다. 일어나서 공부하고 누우면 자고 이런 단순한 일이지만은 이 습관을 길러내지 않으면 효과적인 집중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과 집중력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바퀴를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야만이 효과적으로 공부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씩 공부를 증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10분, 내일 또다시 10분, 모레 또다시 10분 이렇게 해나가면 일주일에 1시간씩 공부 시간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우리가 형성시켜서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이라는 경우는 습관과 집중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적용될 때 좀 더 나은 공부가 될 수 있고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만 집중력이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생기고 앉아있으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과 이 집중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해 나가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스탑워치를 측정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스탑워치를 켜고 공부를 쉬는 시간에는 스탑워치를 꺼놓고 식사 시간엔 스탑워치를 꺼놓고 공부를 시작할 때 스탑워치를 다시 켜고 이런 과정이 사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좀 번거롭고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실제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공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가 얼마나 하루에 이루어지느냐 또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시기라든지 환경을 많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봄철이라든지 조금 더운 초여름 같은 경우는 공부가 의외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번 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했고 이번 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나갈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강의 중에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제가 우리가 겪었던 공부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어떤 공부의 어떤 집중과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한번 일례로 한번 말씀드릴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인데 방학이었습니다. 네, 방학이었는데 제가 이번 방학에는 바닥에서 우리가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잠을 잔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잠드다 라고 해서 한 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밥도 책상에서 먹고 공부도 책상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를 보내본 적도 있고 대학교 때는 제가 이 삭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공부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 또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습관 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프린트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공부의 팁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스터디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첵 스터디, 그 다음에 개론서 스터디, 또 문제풀이 스터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도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스터디를 만나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지 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인원수도 뭐 많으면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스터디가 될 수 있고 동기 유발도 잘 되지만 정 안 되면 2명씩 하는 짝 스터디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스터디, 전공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 내려가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삼수 정도는 아무래도 뭐 겪어 나가시는 분이 많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수험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탑워치를 찍어서 밴드에 이렇게 올리면 제가 그것을 누누이 좀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한 주 동안에 총 공부 시간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1대1 톡을 보내서 왜 지난주에 공부를 안 올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조언, 또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는 건데 좀 장수생들, N수생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컨설팅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공부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결국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우리가 여러 학원들이 좀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쳐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혼자서 묵묵하게 그냥 공부만 하다가 시험 보러 갑니다. 이게 점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량진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는 자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후배라든지 또는 합격한 어떤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 고언도 여러분들이 좀 절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효과적인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질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저한테 많이 묻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받고 또 공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공부에 좀 더 효과적인 안내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는데 효과적인 면도 있겠지만 한 분 한 분의 어떤 공부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한테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제가 공부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방향, 적절한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제가 그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인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앤 해스워이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이제 로버트 드니로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저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로버트 드니로와 같이 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안내도 하고 조력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돌파하기가 안 되고 또 시험을 여러 번 쳤는데도 교육학의 점수가 효과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용시험은 우선 기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인 경쟁률이 한 8대 1 정도 되죠. 사실 이 경쟁률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떤 입사시험의 경쟁률보다도 낮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여러분들 이 8대 1 아닙니다. 실제 경쟁률은 한 2대 1에서부터 한 3대 1 정도, 2, 3대 1 정도가 실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이 개인차의 학업 성취의 높낮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4학년 재학생들이 시험 보는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재수, 삼수 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실력이 높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만큼 개인적인 격차가 큰 시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8대 1, 10대 1이 아니라 한 2, 3대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학생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점수로서 차이를 가지고 또 동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합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용시험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되고 아마 평생 동안 봉급과 연금의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17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돈적인 문제를 우리가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착한 본성을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찾아나가는 이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혁신이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공부라는 것은 결국 좋은 본성과 나쁜 본성에서 나쁜 본성을 죽이고 좋은 본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본성을 습관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교직 생활에 가서도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은 결국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구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셔가지고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는 아이들과 역량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배출함으로써 학교가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의 혁신 없이 사회의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졌던 그 혁신을 아이들에게 좀 전달하고 아이들이 효과적인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키워나가는 학교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학교 혁신이 결국은 사회를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인 여러분들의 자아혁신과 사회혁신과 학교 혁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이 교육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실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문점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어떤 선배들 또 제 주변의 그 후배들 또 현직에 있는 분들 뭐 사실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곤란을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보다는 가치가 높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보다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조력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제 구평회의 진심입니다. 앞으로 좀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